본주, 상, 영단의 생육. 벤 여인은 인정상관이 가지고 있던 그 기이한 짐승의 껍질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을 싼 보자기가 항상 인정상관의 덱, 방의 윗목, 실험 위에 얹혀져 있었는데 리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그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벤 여인은 생전에 리씨 부인을 통해서 들은 인정상관 탄생의 내력과 맥이라는 신수에 대한 말을 일체 남에게 하지 않았다. 단지 남편 최선비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이따금 말하곤 하였는데 바로 그 말이 필자에게 들리어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벤 여인이 바로 필자의 외조모이며 그의 딸 영단이 필자에게는 어머니가 된다. 벤 여인의 둘째 딸 영단은 나이가 8살 되면서부터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인정상관 댁을 찾아가 놀기를 좋아하였다. 인정상관은 아이들을 귀여워하였지만 아이들이 다들 그를 무섭게 여기어 감히 그 집에 드나들지 못하였다. 헌데 어린 영단만은 그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그 또한 영단을 딸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영단이 인정상관을 따르자 벳 여인은 오히려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그것은 벳 여인이 몸소 밖으로 나돌며 힘겹게 가죽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던 때였기 때문이었다. 남편 최선비는 본디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호강스럽게 자라면서 글만 읽은 탓으로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편이었다. 도리를 승상하고 사리를 멀리하는 조선 선비의 마음가짐에 항일의 기계가 대단했던 그였지만 목주도인의 인도로 독실한 보천교 신자가 되면서부터는 그 생각이 오로지 한 곳에 가 있었다. 그것은 교주 월곡 선생을 왕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등이 나라를 찾고 가히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한 신념으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올 때 다 팔아가지고 온 재산이 상당했건만 몇 년 동안의 소득 없는 생활과 포교 활동으로 모두 탕진돼 버렸다. 인하여 그 식구들이 살아가는 것은 실로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배진사의 막내딸로 태어나 전혀 고생을 모르고 살던 벤 여인이었지만 이러한 남편을 받들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낯선 이 전라도 땅에서 스스로 나서 당장 무엇이라도 하여야 했다. 그는 날품팔이도 하였고 때로는 천한 보따리 장사에 나서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때 한창 관심을 쏟고 보살펴야 할 어릴 딴 영단이 인정상관의 품에서 걱정 없이 자랐으므로 벤 여인은 마음이 한결 든든하였고 마음 놓고 일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생활이 고달파지자 벳 여인은 자연 예전에 태우주를 암송하던 중에 보았던 별 천지를 떠올리게 됐다. 모든 일이 편리하게 절로 되어가던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던 벳 여인은 주송수련과 같은 사수를 행하지 말라는 교주 월곡 선생의 준엄한 하교가 있었지만 마침내 주송 수련을 몰래 시작하게 됐다. 새벽이면 몰래 청수를 올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염원하며 태울 주문을 일념으로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청수를 올리려고 물그릇을 들고 밖에 나갔는데 발끝에 탁 채이는 것이 있었다. 하여 그것을 주워 방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침이 5개 든 침통이었다. 그 후로 그가 청수를 올리고 주문을 외면 사람의 골절과 오장육부가 그의 눈에 선이 보였다. 또 하얀 옷을 입은 동녀가 약을 가르쳐줬고 붉은 옷을 입은 동자는 침 놓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러나 그는 이로써 병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뜻을 두진 않았다. 양반댁 여자라는 의식에서였다. 그 일을 하자면 자연 다른 남자들의 몸에도 손을 대야 할 터인데 이를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살아갈 길을 염원하며 주문을 읽다가
뜻하지 않은 의술을 영계에서 배우고 보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배려인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배려인은 달리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인정상관을 찾아가 여쭈어 보고자 하였다. 한데 인정상관을 만나 막 인사를 하려고 하니 인정상관이 속을 다 들여다보듯이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신에게 부림당하는 사수를 행하지 마라. 그게 비록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라 해도 뒤가 안 좋은 법이야. 평소 묻는 말 외에는 별로 말을 하는 법이 없는 인정상관이 그렇게 됐든 말하자 벤 여인은 그만 물어보고자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침통을 깊이 감춰버렸다. 인정상관의 그러한 말을 들은 후로는 오직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영단은 자라 10살쯤 되고부터는 항상 인정상관 댁을 드나들며 청소와 빨래며 물 깃는 일 등을 하였다. 그러자 인정상관은 영단에게 심청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리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시집가지 말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였다. 영단은 왜 시집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유를 묻진 않았다. 인정상관의 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였고 또 어른의 명을 어기고 시집을 가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영단은 식성이 까다로워 나물 섞인 잡곡밥이나 조강, 죽 등은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았으며 생선이나 고기 따위도 전혀 먹지 않았다. 하기야 생선이나 고기는 사 먹을 형편도 못 됐다. 그는 오직 보리밥과 채소, 과일류 등을 좋아했는데 그의 집에서는 딸의 그러한 식성을 맞추어 줄 만한 형편이 못 됐다. 그의 그런 식성을 다 맞춰준 것은 다름 아닌 인정상관이었다. 영단이 그 댁에 가면 늘 보리밥을 주었고 겨울철에도 어디에서 났는지 그가 좋아하는 참외, 수박이 나왔고 풋수수 떡이나 단수수, 토막이 생겼다. 영단은 그런 것들이 철에 맞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도 못했다. 다만 인정상관이 그런 것들을 방 안에서만 먹게 하고 밖에 가지고 나가서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을 뿐이었다. 인정상관은 영단이 그것을 먹고 나면 그 껍질과 찌꺼기는 손수 치워 흔적을 없애버렸다. 영단은 가까이에서 인정상관의 시중을 들면서 자라는 동안 그의 기이한 언행을 많이 보게 됐다. 하나 나이 어린 영단으로선 그게 대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느 때는 인정상관이 방 안의 벽을 가리키며 영단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기 노랑생이 보이제? 노랑생이 오면 등 따숩고 배부르다. 그저기에 승달이도 같이 와야 하는데 그러면서 혼자 쿡쿡 웃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저 쩍쩍 갈라진 벽면만 보일 뿐이었다. 노랑생이란 원래 경상도 방언으로 노랑, 강아지를 일컫는 말이다. 훗날 인정상관이 남긴 언행을 종합하여 상고해보건대 이는 서양 사람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승달이란 말은 그가 뒷날 추종자들의 물음에 옳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답한 점으로 미루어 아마 당시 멀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 듯하다. 하나 그때 영단은 그런 의미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다. 어느 때는 인정상관이 영단에게 이르기를 옛날 이 나라 조상들은 나를 숭상했어. 나는 단황 할아버지를 받들어라. 니는 단황 할아버지를 받들어라. 나는 백 하였다. 또 어떤 날은 말하기를 방우가 개 까마귀를 몰아낸다. 방우는 산왕, 산왕은 호랑이, 이 나타나면 꼼짝 못한다 하였으나 어린 영단으로서는 그 말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지라 또한 그 의미를 파고들어 물어볼 수도 없었다. 인정상관을 추종하는 무리는 그가 밖에 나와서 소요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그의 건강을 크게 염려하여 서로 돈을 거두어서 그 집 옆에 있는 밭 300평을 사들였다. 인정상관이 방에만 앉아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손수 그 밭에다가 채소라도 가꾸어 가며 소일하면 무료치도 않고 운동도 되어 노년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특한 뜻에서였다. 인정상가는 이들이 사준 밭에 해마다 기장과 보리를 갈았다. 그 당시는 농가에서 농작물에 흔히 다목이라는 비료를 물에 타서 주던 때였다. 동네 사람들은 보리밭에도 나없이 이 물탄 다목 비료를 뿌렸다. 이를 본 인정상가는 영단에게 물을 길어 오라 하여 그런 비료 대신 소금을 조금 타서 보리밭에 뿌렸다. 이렇게 지은 보리농사가 동네 사람들 것처럼 풍성하게 되진 않았으나 소출이 결국 적지 않았다. 인정상간의 집에는 새나 짐승들이 수시로 찾아와 놀았다. 인정상간은 그것들이 모여들면 자상하게 무슨 얘기인가를 해줬는데 사람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영단이나 동네의 아이들이 이를 궁금히 여기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무슨 말을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인정상간은 이렇게 말했다. 니들이 못 알아듣지 사람이나 똑같다. 인정상간의 집에는 가끔 호랑이도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철 모르는 영단은 심심치 않게 그런 광경을 보았다. 영단 외에 그 댁에서 호랑이를 본 것은 멀리 경북 경산에서 인정상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순덕이란 여학생과 그 친구들이었다. 김순덕 일행이 그곳에 온 것은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다. 인정상간의 오두막은 초라하다 못해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문종이가 다 찢어져 눈이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있었다. 그들은 인정상간에게 분한을 드리려고 방 안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인정상간이 큰 개만한 호랑이를 옆에 끼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이에 일행은 기가 질리고 몸이 오그라들어 큰 절을 올리는데 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정상간은 아무 일 없다 앉거라 하고는 그들을 호랑이 앞에 앉혀두고 밖으로 나갔다. 호랑이는 순항년처럼 조용히 엎드려 있었으나 그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잠시 후에 단술을 챙겨 들어온 인정상간이 그들에게 단술 그릇들을 내밀면서 물었다. 길도 험하고 눈도 많이 왔는데 먼 데서 왜 왔는고? 그러나 김중덕과 그의 친구들은 호랑이 때문에 감히 소리를 내어 무슨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단술만 겨우 마시곤 돌아갔다. 인정상관의 궁핍한 생활을 목격하고 돌아간 이 여학생들은 그 이듬해 봄에 약간의 돈을 마련해가지고 와서 다시 이 신인을 만나뵈려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 때문이 아니라 순사들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무렵 인정상관을 찾는 이들이 차츰 많아지자 일본 순사들이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학생 김순덕은 이렇게 열심으로 인정상관을 찾아다니다 훗날 그의 문도가 됐고 그의 임종을 유일하게 지켜본 사람이 됐다. 인정상관은 어느 때부터는 방에다 토끼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토끼에게 이름 지어 부르기를 선생이라 하였다. 선생은 항상 똥을 일정한 곳에다만 싸고 인정상관이 그릇을 대주면 오줌을 싸는 등 신통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영단이 찾아가면 인정상관은 그 토끼를 가리키며 영단에게 말하기를 선생한테 절해라 하며 웃기도 하였다. 인정상관은 또 어디서 구했는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 강아지에게는 방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항상 한 방에서 잤다. 그리고 먹이는 것도 항상 손님을 대하듯 상을 차려줬다. 나중에 방우가 새끼를 낳자 인정상관은 미역국을 끓여주고 정성스레 자린을 마련해주는 등 진실로 사람과 똑같이 대하였다. 방우의 새끼들이 젖될 무렵이 되자 추종자들 중에 간혹 새끼 방우 한 마리를 달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면 인정상관은 그런 이에게 이르기를 방우에게 쌀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차려왔어 대접해야지 하여 그렇게 하면 새끼를 데려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주문을 더 하였다.
반드시 어미 방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까마귀 몰아내라 하고 2번 말하라는 것이었다. 새끼를 얻으려는 이들은 아무 형분도 모르고서 그저 어른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고 강아지를 받아다 길렀다. 대개 이러한 인정상간의 원행이 그가 행하는 천지공사의 일단임을 아직 아는 이들이 없었다. 인정상간이 개를 방에다 키웠으므로 영단은 개의 벼룩이 인정상간의 몸에 옮을까 몹시 근심하였다. 하여 한 번은 새끼 방울을 끌어다 놓고 그 몸에 기어다니는 벼룩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인정상간이 이를 보고 살려는 목숨이야 하고 준엄이 말하며 못하게 하였다. 늘 조막손으로 살아오던 인정상간이 마침내 양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편 것은 바로 방울을 기르고 나서였다. 한데 그 손가락 하나를 펴기 위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먼저 양쪽 귀가 퉁퉁 부어올랐다가 골마 터지고 났어야 그 손가락 하나가 펴졌는디 그것이 꼭 1년이 걸렸다. 인정상간은 그를 추정하는 제자들도 모르게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고 어디론지 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있었다. 이럴 때면 영단은 의뢰 방우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집을 지키며 인정상간을 기다렸다. 인정상간이 돌아올 때는 영단에게 생전 처음 보는 진귀한 과일을 갖고 와서 주곤 했는데 어떤 것을 먹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줬다. 인정상간이 방우를 키우면서부터는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누구로부터도 돈을 일체받지 않던 그가 제자들 중에 혹 살림이 넉넉한 자가 약간의 돈을 놓고 가면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돈을 뒀다가 제자 중에 살림이 궁핍한 자가 오면 다 줘버리거나 혹 어떤 때는 영단에게 그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다. 어느 여름에 방우가 또 새끼 2마리를 낳았다. 그런데 젖을 때 무렵이 다 됐어. 이미 방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영단이 방우가 간 곳을 몰라 찾고 있는데 인정상간이 말없이 집을 나섰다. 인정상간은 동네의 어떤 집에 이르더니 걸음을 멈췄다. 그 집은 동네 사람들이 흔히 강동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집이었다. 그 집 살인문 밖에서 인정상간은 그 집 사람 들으라는 듯이 나무라는 투로 말하였다. 왜 잡아먹었노? 우얄났고 승다리를 모두 구하라. 왜 잡아먹었노? 니는 까마귀 쫓겨나는 거 못 본데. 니는 까마귀 쫓겨가는 거 못 보고 피똥 싸고 죽는데. 그러자 그 강동양반이라는 자가 문틈으로 빼끔히 내다봤다. 그가 바로 아무도 모르게 방우를 잡아먹어버렸던 것이다. 그 자는 속으로 약간 움찔하였지만 인정상간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저 어찌 용케도 알고 찾아와서 나무란다 싶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과연 방우를 잡아먹은 그 강동양반은 갑자기 피똥을 싸고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앞 못 보는 장님이 되어 고생하다가 광복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식들만 남겨놓은 채 죽어버렸다. 18.